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700명 또 넘었습니다. 한 달째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자, 좀처럼 전국의 확산세가 줄지 않자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방침을 2주간 더 연장을 했습니다. 자, 관련 내용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1,000명대 넘는 거 한 달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1,700명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단 지금 상황 어떤 위험 상황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2주에서 3주 정도 1,700명대 최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일종의 평형이 이루어져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보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서 최대 2배 정도 전파 능력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연구 데이터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서 전파 능력이 1.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조치에 효과를 평가를 해보면 감염력을 약 40%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옵니다. 네. 그러면 1.7배 올라간 것이 다시 40%가 줄어드는 건데 이게 딱 1에서 1.1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앞으로의 이 유행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예. 확진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진 않더라도 지금 정도 상태로 계속 끌고는 갈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예. 그러면 지금 4단계 다시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연장이 됐잖아요. 지금 그럼 그 4단계 효과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나타나서 조금 더 연장하는 건지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더 연장을 해보는 건지 어떤 거예요? 많은 국민들께서 3번의 대유행이 있었는데 예. 그때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면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계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확진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더 이상의 확진자 폭증을 막아내는 것만 해도 충분히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은 그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는 것만 해도 기능을 하고 있다 말씀하신 거면 이 상태로 유지만 돼도 그러면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난 3번의 대유행이 있는 동안은 예. 확진자도 늘어났지만 중환자와 사망자도 늘어났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번 4차 대유행은 확진자는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중환자와 사망자는 그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서 더 많은 사회의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단계 조치를 통해서 최대한 시간을 벌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벌어나가는 동안 아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 능력이 높아져 있지만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 효과를 감소시키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예. 그 동안 시간을 벌어가면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겁니다. 특히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을 완료를 하게 되면 사망자와 중환자가 더 줄어들 수 있게 되고요. 전체적인 면역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유행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예. 그때까지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이동량은 좀 늘고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의 이동량이요. 그거에 대해서 걱정은 없으세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이 예. 처음에 단계가 올라가게 되면 강력한 효과가 나오게 되고요. 네. 국민들께서 이런 상황들이 만성화가 되면서 점점 효과가 감소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의 유행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요인은 첫 번째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100%에 가깝게 갈 것이라는 게 하나의 위기 상황이고요. 예. 두 번째는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도 점진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랫동안 유지하기는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백신의 접종률을 더 빠르게 높여야 되고 백신의 수급 사항들을 더 개선을 해서 국민들의 고통을 경감시켜드리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예.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나누는 기준이 된 게 평균 확진자인 거죠? 네, 평균 확진자 숫자가 가장 큰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확진자는 크게 줄지 않았지만 치명률, 그러니까 사망률은 많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너무 오래됐으니까 이제 확진자 수보다는 치명률을 보면서 방역 체계를 바꿔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장기적인 방향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서 매우 전파 능력이 높아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상 전체 국민에게 접종을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유행을 완전히 잠재우긴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코로나19와의 공존이라고 말하는 확진자 중심에서 중환자와 사망자를 최소로 줄이는 그런 전략으로 장기적으로는 갈 필요가 있고요. 예. 그런데 그런 전략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네. 첫 번째는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린 아직까지 50세에 대한 접종이 완료가 되지도 않았고요. 예, 예. 60세 이상에 대해서도 백신 주저나 백신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백신 접종을 너무 일찍 하셔서 백신의 효과가 감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보호를 한 번 더 챙겨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 전체의 집단 면역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집단 면역에 기여하는 것은 백신만이 아니고 감염되어서 면역을 획득하신 분들도 면역 수준에는 기여하고 계신 예, 것이거든요. 그런데 영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미국처럼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감염되어서 면역을 획득하신 분들이 전체 국민의 많게는 3분의 1까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감염되어서 면역을 획득한 분들을 평가를 해보면 약 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순수히 백신만으로 집단 면역 수준을 높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면역 수준도 높아지고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완료가 되면 우리가 확진자 중심에서 사망자와 중환자 중심의 체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네. 그러기까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접종률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그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세요? 저는 9월 초 정도가 되면 네.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끝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20대와 40대에 대한 접종 예약도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는 9월 중순과 9월 말 정도가 되면 그래도 전체적인 면역 수준도 올라가고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도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지금 수도권은 정체나 조금 줄어든다는 그런 그 통계가 있는데 비수도권은 조금씩 더 늘어나나 봐요. 비수도권 지금 상황은 어떻게 진단하세요? 네, 지금 비수도권에서 연일 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어떨 땐 6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는데 예. 우리가 2달 전만 생각해 봐도 비수도권에서 500명이 나왔다라고 하면 너무나 심각한 상황으로 거의 여겨졌을 수도권 거예요. 비슷한 네. 숫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도권 상황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 네.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의 유행 상황이 낮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저는 각 대도시들에서의 유행 상황들은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고요. 예. 특히 대구나 부산이나 대전 같은 광역시에서의 유행 상황들은 저희는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지역 비수도권 대도시 말씀하신 데는 적극적인 조치면 단계를 좀 올리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네, 지금 대도시 광역시에서도 3단계의 조치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네. 우리가 곧 4단계에 진입하는 도시들이 나올 겁니다. 예, 예. 4단계 기준에 이제 부합하는 도시들이 나올 텐데 그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단계를 높여서 유행을 통제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하지만 이런 노력이 우리가 아까 계속 시간을 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시간을 번다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금의 단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시간을 벌면 가장 좋은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상황을 좀 철저하게 평가해 본 다음에 유행 상황이 너무나 급격해진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클러스터가 생겨서 추적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그렇게 되면 광역시에서는 빠르게 단계를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곳이 뭐 대구, 부산, 대전, 뭐 경남 이런 쪽인 것 같은데 대구를 보면 교회에서 3개 교회 합쳐서 계속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구 여기는 특정 지역, 특정 그 교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럴 땐 어떤 조치를 해야 될까요? 네, 차라리 특정 교회나 이런 접촉할 수 있는 지점이 있게 되면 네. 역학조사 차원에서는 더 쉽습니다만 예, 예. 이거는 과거의 이야기고요. 지금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학조사가 확산 속도를 따라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시설이나 이런 집단 행사에서 발병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 조금 더 강력하게 통제를 할 필요가 있고요. 백신 접종률이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만이라도 특히 종교시설에서 일어나는 감염이라든지 대규모 행사에서 일어나는 감염 같은 것들은 예. 이미 역학조사 역량이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클러스터에 대한 대응을 실패할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당분간은 이런 그 종교시설이나 아니면 집단시설에서 이런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수를 좀 권장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전과 다르게 지금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속도도 빠르니까 그러면 그 역학조사 기능이 초기보다는 기능이 그렇게 활발하게 적용되지 않겠네요.
네, 역학조사라고 하는 것이 예. 우리가 감염원 같은 것들을 다 찾아내고 접촉자를 찾아내서 유행 자체를 줄여주는 효과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예. 하지만 이 역학조사에도 인원이 소모가 되고요. 네. 역학조사관의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확진자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역학조사라는 것이 아니고 접촉자 관리 정도 수준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행을 차단하는 효과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수도권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가 보건소나 선별 진료소에서 진료를 편하게 받을 수 있잖아요. 수도권에서는 특히 임시 선별 진료소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온다고 하는데 자체 검사를 받으면서 지금 지방 같은 경우 비수도권의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역 같은 경우에도 임시 선별 진료소도 많이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광역시에서는 임시선별진료소가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선별진료소가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국민들께서 검사를 받으러 오지 않으시면 예.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광역시나 이제 비수도권의 유행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걸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고 네.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설이나 검사 환경뿐만이 아니고 네. 오실 수 있게 이게 위기 상황이라는 걸 전달드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전달 한 번만 직접 해주세요. 네, 지금은 비수도권에서의 유행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시간을 벌지 못한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비수도권에 계신 분이라고 하시더라도 증상이 있으시면 꼭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요. 예.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우리가 활동이 활발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진단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네네. 델타 변이 얘기 계속했었고 속도도 빠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델타 플러스 변이도 우리나라에서 2명이 이제 확진이 됐잖아요. 한 분은 해외에서 나갔다 오신 분인데, 근데 그 델타 플러스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해외 유입에 대해서 해외 접종자는 우리나라 왔을 때 자가격리 면제를 해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좀 더 철저하게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나라가 해외 유입 사례에 대해서 백신 접종자에게 자가격리 면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델타 변이가 등장하기 전에는 이런 전략이 효과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는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감소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감염 예방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도 효과가 90%대에서 80%대로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유입 사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면역 수준이 높아질 때까지는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리고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백신의 종류마다 많이 다릅니다. 특히 WHO에서 승인받은 백신이라고 하더라도 감염 예방 효과가 적게는 50%대도 있고요. 예. 높게는 90%대까지가 있는데 이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선별해서 이런 자가격리 면제를 적용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입고 가는 출구 가는 국가가 어디냐에 따라서도 좀 선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다음 주부터 18세에서 49세 사이 이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예약을 시작하잖아요. 그 전에 50대 분들 굉장히 먹통되고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은데 이번에는 예약은 수월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네, 정부에서 접속 인원을 10배 정도 늘린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런 예약 대란의 원인은 수급에 대한 불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오늘 예약하지 않으면 접종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여러 대의 PC를 동원하시거나 여러 대의 핸드폰으로 이렇게 예약을 시도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사실 선착순 아니었잖아요. 네, 선착순이 아니었는데 예. 처음에 우리가 50세에 대한 접종을 시작을 할 때 접종이 일찍 닥치면서 네. 마치 일찍 예약을 하지 않으면 접종을 못하는 것 같은 불안감이 국민들에게 전달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약 시스템에 대한 개선도 중요하고 인터넷에 대한 이 트래픽 관리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건 국민들께서 맞을 수 있는 물량이 국가가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언제 예약하셔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믿음을 드려야 되는데 예. 그 믿음을 드리는 데 있어서 계속 실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이제 2025년까지 2조 넘게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 백신을 만들게 하겠다. 그리고 당장 내년 초에는 국산으로 백신이 나오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가능한 일인가요? 네, 저는 코로나19에 있어서는 국산 백신이 사용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임상시험 절차도 너무나 어렵고요. 네. 그리고 백신의 안전성이나 효과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 특히 접종 데이터가 필요하게 된대요. 예. 그리고 이게 화이자 백신이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선점 효과가 있기 때문에 후속 개발이 더 쉬워지고 그리고 부스터 백신 접종 같은 것들도 이미 mRNA 백신 위주의 접종
접종 계획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백신이 올해나 내년 사이에 사용되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개발에 대한 투자는 지속되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보면서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산업이 아니고 국가 안보와 직결이 되는 분야라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국방물자의 성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국산화가 되면 우리나라의 안보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는 화이자사나 모더나사 같은 경우에는 천문학적 이익을 거뒀습니다. 예. 이건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고요. 네. 원래 백신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공공 영역에서 책임져 주지 않으면 이윤이 남지 않는 네. 사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죠.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